서울의 심장부 광장시장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수많은 냄새들로 축축했다. 펄펄 끓는 순대 국물 냄새 지글거리는 녹두전의 고소한 기름 냄새, 그리고 억척스러운 상인들의 목소리와 손님들의 흥정소리가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꿈틀거렸다. 한서연, 지금은 김민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녀는 그 혼돈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작은 식당 오간의 국밥에 주방에서 땀 흘리고 있었다. 점심시간의 절정이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주문서가 주방 입구에 클립으로 꽂혔고 서연의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솥에서 뽀얀 설렁탕 국물을 퍼내고 능숙하게 뚝배기에 담아 파를 흩뿌렸다. 옆 화구에서는 해물파전이 노릇하게 익어갔다. 식당 안은 이미 만석이었고 밖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 서연은 침묵의 섬이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다. 아이고, 며느리의 손이 그것밖에 안 돼. 손님들 기다리다 다 가겠다. 카운터에서 돈을 세던 시어머니 오미숙 여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식당의 모든 소음을 뚫고 서연의 고막에 정확히 박혔다. 오 여사는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고 그녀의 언어는 거칠고 직설적이었다. 며느리에 대한 호칭은 언제나 며느래 혹은 야였고 그 안에는 어떤 애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서연은 대답 없이 파전을 뒤집는 손길의 속도를 더했다. 등 뒤로 땀이 흘러 낡은 티셔츠를 적셨다. 주방의 열기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익숙한 고통이었다. 지난 3년 동안 이 주방은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였잖아. 저녁 장사 준비는 언제 하려고 그래. 하나부터 10까지 내 손이 가야 하니 왼수 덩어리를 들여도 단단히 잘못 들였지. 오 여사의 잔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서연은 갓 부쳐낸 파전을 쟁반에 올리며 짧게 대답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바로 치울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어떤 반항이나 원망도 담겨 있지 않은, 그래서 더 듣는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였다. 오 여사는 그런 서연의 태도가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찼다. 독한 것. 그녀는 며느리를 그렇게 생각했다. 아무리 쏘아붙여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고 그저 묵묵히 일만 하는 모습이 어떨 때는 섬뜩하기까지 했다. 점심시간에 광풍이 지나가고 식당에 잠시 평화가 찾아왔다. 서연은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개수대에 넣고 쉴 틈도 없이 고무장갑을 꼈다. 뜨거운 물과 세제에 불어터진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셔왔다. 그녀는 무심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섬세한 붓을 잡고 화선지를 어루만지던 손이었다. 이제는 굳은 살이 박이고 여기저기 작은 상처 자국이 남은 투박한 노동자의 손이 되어 있었다. 그릇을 다 씻고 주방 바닥을 청소하고 나니 어느덧 저녁 장사를 준비할 시간이었다. 서연은 육수용 뼈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내일 쓸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다. 규칙적인 칼질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런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 속에서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찾곤 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 과거도 미래도 그리고 비참한 현재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다시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서연은 또다시 기계가 되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뚝배기를 나르고 그릇을 닦았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다. 마침내 마지막 손님이 가게를 나서고 셔터를 내릴 시간이 되자 온몸에 긴장이 풀리며 파도 같은 피로가 몰려왔다. 오늘 매상은 괜찮네. 오 여사는 의자에 앉아 그날 번 돈을 세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유일한 기쁨이었다. 돈을 꼼꼼히 세어 금고에 넣은 그녀는 일어나며 서연에게 무심하게 말했다. 뒷정리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 내일 아침에 와서 더러운 꼴 보면 알지.
내 어머니 오 여사는 대답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가게를 나섰다. 텅 빈 식당에 서연 혼자 남았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다시 한번 쓸고 닦았다. 모든 정리가 끝나자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연은 가게 위층에 딸린 작은 다락방으로 향했다. 그곳이 그녀와 남편 박민준의 신혼집이었다. 신혼집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창고를 개조한 비좁은 공간이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청은망은 무거웠다. 방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늘 있는 일이었다.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그는 야근과 회식이 잦았다. 아니, 그렇다고 말했다. 서연은 차가운 물로 겨우 샤워를 하고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남편을 위해 간단한 야식을 준비했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끓인 김치찌개였다. 그가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그가 여전히 이 음식을 좋아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자정이 넘어서야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둔탁한 발소리와 함께 민준이 들어왔다. 그의 몸에서는 짙은 술 냄새와 함께 서연의 것이 아닌 달콤하고 값비싼 향수 냄새가 풍겼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직 안 잤어. 민준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무심하게 물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과 짜증으로 뒤덮여 있었다. 당신 저녁 못 먹었을까봐 찌개 끓여놨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민준은 식탁에 놓인 찌개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 시간에 누가 이런 줄 먹어. 그리고 이 집구석은 들어올 때마다 음식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값비싼 양복 상의를 벗어 아무렇게나 의자에 던졌다. 하얀 셔츠 깃에 희미하게 묻은 붉은 립스틱 자국이 서연의 눈에 들어왔다. 당신은 내가 아직도 이 시장 바닥에서 당신이랑 국밥이나 말아먹고 살 사람으로 보여 난 달라. 난 여기서 썩을 사람이 아니라고. 민준은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리고 서연을 향해 쏘아붙였다. 오늘 유진그룹 최종 PT가 통과됐어. 최 회장님이 직접 내 손을 잡고 칭찬하셨다고. 조만간 회사에서 독립해서 내 이름으로 된 법인을 차릴 거야. 이건 내 인생을 바꿀 기회야. 그는 흥분해서 떠들었다. 그의 눈은 야망으로 번들거렸다. 유진그룹. 서연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그런데 당신은 뭐야? 온몸에 기름 냄새나 풍기고 다니고. 당신 꼴을 보면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시작했는지 떠올라서 구역질이 나. 당신은 내 성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오히려 족쇄야, 족쇄. 날카로운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이 남자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 이름도 가족도 꿈도. 하지만 돌아온 것은 경멸뿐이었다. 민주는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는 듯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혼자 남은 서연은 식어가는 김치찌개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샘은 오래전에 말라버린 것 같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방 한구석에 있는 낡은 사다리를 타고 다락방 속의 다락 자신만의 비밀 공간으로 올라갔다. 그곳은 먼지 쌓인 상자들로 가득한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창문도 없는 그곳에서 그녀는 낡은 정우 불빛에 의지해 바닥에 놓인 하얀 천을 조심스럽게 걷어냈다. 천 아래에는 미완성의 그림이 있었다. 커다란 화선지 위에 오색 찬란한 빛깔의 봉황 한 마리가 날갯짓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화, 한국의 전통 채색화. 그것은 그녀가 과거와 연결되는 유일한 끈이었다. 서연은 작은 벼루 위에 먹을 깔고 붓을 들었다. 그녀의 손길은 더 이상 투박한 노동자의 손이 아니었다.
섬세하고 우아한 움직임으로 붓끝이 화선지를 스쳤다. 봉황의 깃털 하나하나에 생명이 불어넣어졌다. 그녀의 눈은 그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이 순간만큼은 그녀는 오간의 국밥의 며느리 김민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본연의 자신 한서연으로 돌아갔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시어머니의 모욕도 남편의 냉대도 오직 색과 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만이 존재했다. 봉황은 예로부터 고귀함과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상상의 새.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 어쩌면 그녀는 이 봉황을 그리며 진흙탕 같은 현실 속에서도 결코 더럽혀지지 않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연은 마지막 붓질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막통이 트려놓은 듯 다락방의 작은 틈새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완성된 봉황도를 바라보았다. 금방이라도 화선지를 찍고 하늘로 날아오를 듯 생생한 기운이 넘쳐 흘렀다. 그림을 보던 그녀의 뺨 위로 먼지 자국을 남기며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일부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처절한 생존의 증거였다. 박민준과의 사이에 놓인 강은 이미 너무 넓고 깊어져 건널 수 없음을,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어둠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녀는 직감했다. 봉황은 날갯짓을 마쳤다. 이제 날아오를 시간이었다. Số tử 2618 Đấng chờ tiếp tục chương 2 2. Show Thinking chương 2. 다음 날 아침 오간의 국밥의 공기는 전날 밤의 갈등으로 인해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육수를 확인하고 가게를 열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어제와는 다른 단단하게 벼려진 강철 같은 무언가가 느껴졌다. 밤새 봉황도를 그리며 흘렸던 눈물은 그녀의 나약함을 씻어내고 그 자리에 차가운 결의를 남겼다. 시어머니 오 여사는 아침부터 사소한 꼬투리를 잡으며 서연을 볶아댔다. 바닥에 머리카락 한 올이 떨어져 있는 것부터 행주를 삶는 물의 온도까지. 그녀의 신경질적인 잔소리는 서연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불쏘시개에 불과했다. 사건은 아침 장사가 시작될 무렵 터졌다. 가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고 오 여사가 전화를 받았다. 네, 오간의 국밥입니다. 네, 뭐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전화를 끄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던지듯 내려놓고 주방에서 일하는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야, 이 재수 없는 거사. 너 때문에 우리 가게 다 망하게 생겼다. 오 여사의 손에 들린 행주가 서연의 어깨를 향해 날아왔다. 서연은 피하지 않고 묵묵히 그 매를 맞았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무슨 일이냐고. 지금 그 말이 나와 근처 오피스텔에서 단체 주문하던 김 실장 1년 넘게 우리 단골이었던 그 양반이 전화해서 난리를 치잖아. 어제 배달 간 국밥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그것도 아주 길고 시커먼 게 당장 거래 끊겠다고. 구청에 신고까지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오 여사는 씩씩거리며 말을 이었다. 이 가게에서 머리 긴 년이 너 말고 누가 있어. 네가 또 부주의하게 일하다 사고를 친 거지. 이 빌어먹을 게 들어와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항상 머리망을 하고 일했어요, 어머니. 제 머리카락일 리가 없어요. 없어요. 뭐 그럼 내 머리카락이라는 거야. 아니면 손님 머리카락이 저절로 국밥에 뛰어들기라도 했다는 거야. 이젠 아주 거짓말까지 술술 나오는구나. 오 여사의 고함 소리에 가게 안에 있던 몇몇 손님들의 시선이 쏠렸다. 서연은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의 변명은 무의미했다. 시어머니는 이미 범인을 정해놓고
마녀 사냥을 하고 있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했을 뿐이다. 바로 그때 박민준이 굳은 얼굴로 가게에 들어섰다. 아마도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모양이었다. 그는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다짜고짜 서연을 향해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머리 터지겠는데 가게에서까지 사고를 쳐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가게를 일궜는지 알기나 해. 그는 완전히 어머니의 편이었다. 아내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나 존중도 없었다. 서연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마치 길에서 마주친 오물을 보는 듯한 혐오감으로 가득했다. 저 아니에요. 서연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민준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닥쳐. 당신 변명은 이제 지긋지긋해. 어머니 얘 데리고 위로 올라가시죠. 손님들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민준은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서연은 뿌리치지 않고 순순히 그의 손에 이끌려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오 여사가 그 뒤를 따랐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좁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민준은 서연을 벽으로 몰아붙였다. 김민서, 당신이라는 여자 정말 최악이야. 내 인생의 오점이라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그가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던졌다. 하얀 봉투 안에서 이혼 서류 몇 장이 스르륵하고 흘러나왔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 물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눈앞에 닥치자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보면 몰라 이혼 서류야. 민준은 비웃음을 흘렸다. 어젯밤에 말했지. 난 당신이랑 더 이상 엮일 생각이 없다고. 당신은 내 미래에 어울리지 않아. 오늘 일로 확실해졌어. 당신은 내 발목이나 잡는 짐 덩어리일 뿐이야. 그는 소파에 거만하게 걸터앉아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사무적이었다. 난 유진그룹 최 회장 따님인 유라 씨와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그녀는 나를 이해해주고 내 성공을 지원해줄 수 있는 여자야. 집안 학벌, 능력, 외모 어느 것 하나 당신과는 비교가 안 되지. 유진그룹의 투자를 받아서 곧 내 회사를 차릴 거고 강남에 있는 타워팰리스로 이사할 거다. 이게 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야. 당신 같은 시장 바닥 여편네가 낄 자리가 아니라고. 오 여사는 아들의 말에 힘을 보탰다. 내 말이 그 말이다. 처음부터 반대했는데 네가 좋다고 고집을 부려서 허락해줬더니 이게 무슨 꼴이람. 근본도 없는 고아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내 아들 앞길을 막아.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한 사람은 지난 3년간 남편이었던 남자, 다른 한 사람은 시어머니였던 여자.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욕망과 이기심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탁자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집어들고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위자료 청구 없음, 재산 분할 청구 없음. 자신을 완벽하게 빈손으로 내쫓겠다는 의지가 담긴 서류였다. 그래, 이거면 됐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반응에 민준과 오 여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서연이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아니면 악을 쓰며 돈을 요구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도 담담했다. 뭐 그게 다야. 위자료는 필요 없어. 민준이 의심스럽다는 듯 물었다. 필요 없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들한테 받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서류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김민세요. 지난 3년간 그녀를 올감했던 이름. 이제 그 이름과도 작별이었다. 펜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호했다. 서명을 확인한 오 여사는 그제야 안심한 듯 소리쳤다. 꼴값 떨기는 그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아들 인생에서, 그리고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라고.
오 여사는 벽장에 처박혀 있던 낡은 비닐봉지를 서연에게 던졌다. 내 옷가지들이나 챙겨서 썩 꺼져. 서연은 말없이 다락방 속의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민준과 결혼하며 가져왔던 몇 벌의 낡은 옷들을 비닐봉지에 담았다. 이 집에 살면서 샀던 물건들은 단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 모든 것에는 민준의 경멸과 오 여사의 모욕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유일하게 챙긴 것이 있었다. 밤새 그린 봉황도와 그동안 몰래 그려왔던 그림들이 담긴 두루마리였다. 그녀는 그것을 낡은 천에 감싸 아무도 모르게 비닐봉지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것만이 온전한 그녀의 것이었고 그녀의 영혼이었다. 짐을 챙겨 내려오자 민준이 현관문 앞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잔인했다.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 내 주변에도 얼씬거리지 말고. 그게 당신을 위해서도 좋을 거야. 혹시라도 내 앞길에 방해가 되면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협박이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의 눈이 아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 같은 눈이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 눈빛에 압도당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서연은 그를 지나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3년간의 지옥과 완벽하게 단절되었다. 가게 밖으로 나오자 아침부터 흐렸던 하늘에서 기어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가을비였다. 시장의 소음이 빗소리에 묻혀 멀게만 느껴졌다. 사람들은 비를 피해 종종 걸음으로 뛰어갔지만 서연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비를 맞았다. 비는 그녀의 얼굴을, 머리카락을 그리고 낡은 옷을 적셨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다. 오히려 3년간 묵은 체증이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김민서라는 껍데기를 적시고 그 안에 숨어있던 한서연을 깨우는 비였다. 한참 동안 비를 맞던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냈다. 민준이 스마트폰으로 바꾸라며 경멸할 때도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그녀의 유일한 비밀이 담긴 물건이었다. 빗물에 젖은 손으로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서연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낮고 걱정스러운 목소리.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그리웠던 목소리였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빗물이 눈물처럼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침내 그녀의 입술이 열렸다. 지난 3년간 잃어버렸던 그녀 본연의 맑고 힘있는 목소리였다. 오빠, 저예요. 집에 갈게요. Số tự 213 đang cho tiếp tục chương 3 3 Show Thinking chương 3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한서연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는 유일한 온기였다. 전화를 끄는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졌다. 시장 상인들은 서둘러 천막을 치고 물건을 덮었다. 빗물에 젖은 생선 비린내와 흙냄새가 공기 중에 진하게 퍼졌다. 그때였다. 시장의 소란스러움을 가르는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묵직한 엔진음. 광장시장의 좁은 골목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소리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시장의 입구, 좁은 2차선 도로에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일렬로 서 있었다. 마치 장내 행렬 같기도 하고 국가 원수의 경호 차량 같기도 한 그 모습은 시장의 풍경과 극명한 부조화를 이루었다. 선두에 선 제네시스 Q20의 뒷문이 열리고 칼처럼 각 잡힌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우산을 든 채 내렸다. 남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법 없이 망설임 없이 곧장 서연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의 구두는 흙탕물이 튄 시장 바닥을 밟고 있었지만 조금도 더러워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그는 쏟아지는 빗속에 우두커니 서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90도에 가까운 완벽한 인사였다. 아가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영호 비서실장. 태양그룹의 2인자이자 한 회장이 살아있을 때부터 한씨 일가를 보좌해온 충직한 신복이었다. 그는 서연의 비참한 행색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안도감과 존경심만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 실장이 펼쳐든 우산이 서연의 머리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발걸음을 옮기자 김 실장은 반보 뒤에서 그녀를 호위하며 차로 안내했다. 시장 상인들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입을 떡 벌린 채 수군거렸다. 저 초라한 여자가 대체 누구인데 저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타나 깍듯이 대하는 것일까? 서연은 선두 차량의 뒷좌석에 올랐다. 차문이 닫히는 순간 시장의 모든 소음과 냄새, 그리고 지난 3년의 지독한 현실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차 안은 완벽한 침묵과 부드러운 가죽 냄새로 가득했다. 히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젖은 몸을 감쌌다.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에 젖은 광장시장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물러났다. 그녀가 매일같이 오갔던 길, 지긋지긋했던 식당 간판, 그 모든 것들이 한 폭의 흐릿한 수채화처럼 번져 사라졌다. 차는 종로의 복잡한 도로를 빠져나가 강변북로를 타고 서울의 심장부를 향해 나아갔다. 낡고 비좁은 골목길은 사라지고 마천루들이 위용을 뽐내는 강남의 화려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그녀의 세계는 불과 1시간 만에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최상위 포식자들의 세계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강남 테헤란로의 가장 높은 곳, 태양그룹 타워 펜트하우스 층에 위치한 회장실. 한태웅은 독일 지사와 중요한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수조 원이 걸린 반도체 M&A 협상의 마지막 단계였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저음과 날카로운 논리에 독일인 임원들은 연신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그의 개인 모니터에 짧은 문자 메시지 한 줄이 떴다. 발신인은 김영호 비서실장이었다. 아가씨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순간 한태웅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었다. 그의 입은 여전히 유창한 독일어를 구사하고 있었지만 동공은 한 점에 고정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몇 초간의 침묵. 화상회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즈음 그가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한국어였다. 회의는 여기까지. 그는 그 한마디를 끝으로 일방적으로 연결을 끊어버렸다. 화면 속 독일 임원들의 당황한 얼굴이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다. 회장실에 배석해 있던 그룹의 핵심 임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수조 원짜리 계약을 눈앞에 두고 회의를 중단시킨 회장의 행동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감히 질문하는 사람은 없었다. 지금 한태웅의 얼굴에는 세상을 전부 얼려버릴 듯한 냉기가 서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분노는 조용한 파동이 되어 다른 형제들에게로 퍼져나갔다. 서초동 대검찰청 특별수사부 조사실. 한지훈 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장관을 앞에 두고 막바지 신문을 벌이고 있었다. 어둡고 창문 없는 조사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용이 주도한 장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지훈의 주머니 속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다. 태웅에게서 온 문자였다. 서연이가 돌아왔다. 집으로. 지훈의 날카로운 눈매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읽던 서류를 탁 소리나게 덮었다. 맞은편에 앉은 장관과 변호사가 움찔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 말을 남기고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사실을 나가버렸다. 수사관들과 변호사는 황망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다 잡은 대여를 눈앞에 두고 신문을 중단한 냉혈검사 한지훈의 모습은 그들이 아는 그가 아니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국. 한서준은
막 12시간에 걸친 뇌종양 제거 수술을 마치고 나온 참이었다. 수술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극심한 피로가 역력했다. 그가 마스크를 벗으며 숨을 고르는 순간 간호사가 그의 개인 휴대폰을 건넸다. 화면에는 형의 문자가 떠 있었다. 서준의 피곤에 젖은 눈에 깊은 우려의 빛이 스쳤다. 그는 즉시 수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오후 외래 진료 전부 취소해 주십시오. 가장 빠른 날짜로 다시 잡아주시고 환자분들께는 제가 급한 개인 사정이 생겼다고 정중히 말씀해 주세요. 판교 테크노밸리 IT 기업 넥선 AI의 신제품 발표 회장. 창업자이자 CEO인 한도윤이 무대 위에서 미래 기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연설하고 있었다. 한국의 스티브 잡스로 불리는 그는 수천 명의 관중과 기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가 착용한 스마트 안경의 렌즈 안쪽으로 형의 메시지가 조용히 떠올랐다. 도윤의 연설은 갑자기 짧아졌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미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그 말을 끝으로 무대 뒤로 사라졌다. 신제품의 핵심 기능에 대한 설명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행사장은 술렁거렸고 기자들은 특종을 놓쳤다는 생각에 아쉬워했다. 청담동에 위치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수묵 쉬모의 주방. 오너 셰프 한시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 평론가를 위해 마지막 요리를 접시에 담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음식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태어나고 있었다. 그때 주방 매니저가 조용히 다가와 휴대폰을 내밀었다. 문자를 확인한 시우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손에 든 핀셋을 내려놓았다. 네가 마무리해. 오늘 주방은 너에게 맡긴다. 부주방장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완벽주의자로 유명한 시우가 자신의 요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있을 순 없는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성수동의 한 녹음 스튜디오. 프로듀서이자 아이돌 그룹 이클립스의 리더인 한은우는 신곡의 최종 믹싱 작업을 하고 있었다. 스피커에서 터져나오는 강렬한 비트에 맞춰 고개를 까딱이던 그의 눈에 컨트롤 부스 테이블 위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이 들어왔다. 문자를 확인한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그는 쓰고 있던 헤드폰을 거칠게 벗어던졌다. 다들 수고했어.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영문을 모르는 스태프들과 아이돌 멤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대한민국 각계의 정점에서 자신들의 제국을 이끌던 6명의 남자들이 모든 것을 멈추고 한 곳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유일한 여동생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는 곳으로 성북구 평창동에 위치한 한씨 일가의 본가. 북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거대한 한옥저택은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편리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저택의 넓은 대청마루에 모인 6 형제의 얼굴에는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그때 저택의 입구로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6 쌍의 눈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차가 멈추고 김 실장이 내려 뒷문을 열었다. 그리고 한소연이 차에서 내렸다. 가을비에 흠뻑 젖은 채 싸구려 비닐봉지 하나를 손에 든 모습.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 생기를 잃은 눈동자 영양실조가 의심될 정도로 마른 몸. 3년 전 세상을 다 가진 듯 밝게 웃으며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났던 사랑스러운 동생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세상의 모든 풍파를 온몸으로 맞은 듯 위태롭게 서 있는 낯선 여자가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형제들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한서준이 가장 먼저 달려나갔다. 그는 의사의 본능으로 동생의 어깨를 붙잡고 상태를 살폈다. 서연아,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한태웅은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웠지만 그 눈 속에서는 지옥의 불길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지 않았다. 물을 필요가 없었다. 없었다. 동생의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이 지켜주지 못한 시간 동안 그들의 보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는지를. 가정부들이 달려와 서연에게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고 안으로 부축했다. 서연은 여섯 오빠의 얼굴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에 담긴 슬픔과 분노, 그리고 자책감을 마주하자 지난 3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태웅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등 뒤에 서 있는 김 실장을 돌아보며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김비서, 그 남자 박민준, 그리고 그 가족과 엮인 모든 것,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샅샅이 조사해. 내일 아침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 폭풍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폭풍은 시작되었다. 소드 밤의 점퍼남 낭저 tiếp tục chương 4 for show thinking chương 4. 한서연을 쫓아낸 그날 밤 박민준과 최유라는 청담동의 한 고급 루프탑배에서 둘만의 축배를 들고 있었다. 발밑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크리스털 잔에 담긴 샴페인 거품이 경쾌하게 터져 올랐다. 우리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하여. 유라가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다. 민주는 황홀한 표정으로 그녀의 잔에 자신의 잔을 부딪혔다. 쨍하고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유라씨. 민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그는 맞은편에 앉은 여자를 숭배하듯 바라보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최유라.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인 유진그룹 회장의 외동딸. 그녀는 민준에게 성공으로 가는 동아줄 그 자체였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시장통 냄새는 맡지 않아도 되겠네. 유라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솔직히 민준 씨한테서 나는 그 쿰쿰한 냄새 때문에 힘들었어. 당신 전 부인 이름이 뭐였더라? 그 여자한테서 옮은 냄새겠지. 그녀의 말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지만 민주는 전혀 불쾌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다. 김민서, 이제는 기억할 필요도 없는 이름이지. 당신 말이 맞아. 그 여자랑 같이 있으면 숨이 막혔어. 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는데 당신 덕분에 살았어.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에는 과거에 대한 잔인한 조롱과 미래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버린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꼭대기에 서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바로 그때 민준의 스마트폰이 테이블 위에서 요란하게 진동했다. 발신인은 그의 직속 상관인 건설사의 본부장이었다. 이 시간에 웬일이지? 민준은 약간 짜증이 난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네, 본부장님. 박민준입니다. 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화를 받는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목소리는 당혹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아니, 갑자기 투자 철회라니요? 계약서에 도장까지 다 찍은 마당에 이유가 뭡니까? 네, 전화를 끄는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유라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자기 좋은 분위기 다 깨지게. 그게 회사에서 진행하던 다른 재개발 프로젝트가 있는데 메인 투자사였던 제일은행에서 갑자기 투자 계획을 전면 철회하겠다고 통보가 왔대.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고 위약금까지 물겠다면서.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우리가 진행하는 유진그룹 프로젝트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 유라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상관이 왜 없어? 그 프로젝트가 무너지면 회사 전체가 휘청거린다고. 유동성 위기가 올 수도 있어. 호들갑 떨기는. 유라가 비웃었다.
그깟 중소건설사 하나 휘청거리는 게 뭐 대수라고. 걱정 마. 우리 아빠가 손 한번 써주면 해결될 일이야. 아니, 그 전에 그냥 당신이 그 회사에서 나오면 되잖아. 어차피 곧 당신 이름으로 된 회사 차릴 건데. 유라의 자신만만한 태도에 민주는 그제야 조금 안정을 되찾았다. 그래,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월급쟁이 과장이 아니었다. 유진그룹의 사위가 될 사람이었다. 작은 회사의 위기 따위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불길한 전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유진그룹과 민준의 회사가 합작하여 진행하는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건설 프로젝트의 담당자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과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거래처였던 대한제철과 한성시멘트에서 갑자기 자재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다른 주요 협력업체들도 줄줄이 계약을 파기하고 있어요. 이유를 물어도 내부 사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번에는 민준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핵심 자재 공급이 끊기면 프로젝트는 첫 삽도 뜨기 전에 좌초될 수 있었다. 그는 즉시 유라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수학이 넘어 유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뭐야, 그 거지 같은 회사들은 걱정 마. 우리 아빠한테 말씀드리면 당장 다른 업체들 알아봐 주실 거야.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도 있어. 전화 위복인 셈이지. 하지만 상황은 그녀의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다. 유진그룹의 이름값으로도 새로운 공급처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업체들은 하나같이 납품 물량이 없다거나 이미 다른 회사와 장기 계약이 되어 있다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 간혹 계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곳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막고 있는 듯한 기이한 상황이었다. 엎친 대덮친 격으로 증권가 정보지와 익명의 주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진그룹에 대한 불길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속보. 유진그룹 수상한 자금 흐름 포착. 분식회계 의혹, 찌라시. 유진그룹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설. 우우우여우 프로젝트 사실상 공중분해 위기. 아직은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떠도는 소문이었다. 하지만 예민한 기관 투자자들과 슈퍼개미들은 즉각 반응했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이유 없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미미하지만 분명한 하락세였다. 유진그룹 본사. 최 회장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고작 며칠 사이에 왜 이렇게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겁니까? 최 회장의 불호령에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하지만 조사 범위가 이례적으로 넓고 담당팀이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입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습니다. 최 회장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정치권과 검찰의 든든한 뒷배를 두고 있던 그였다. 감히 누가 유진그룹을 건드린단 말인가. 그는 이 모든 것이 사소한 우연의 일치이거나 경쟁사들의 좀스러운 견제라고 애써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경험 많은 사업가의 동물적인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박민주는 착잡한 마음으로 오간의 국밥을 찾았다. 하루 종일 동분서주했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문제만 더 커져 있었다. 가게 안그의 어머니오 여사는 신이 나서 고급 아파트 전단지를 보고 있었다. 아들아, 여기 좀 봐라. 타워팰리스는 너무 낡았고 요즘은 여기 한남더힐이 그렇게 좋다더라. 우리도 빨리 이사 가야지. 언제까지 이 기름때 저런 곳에서 살 수는 없잖니. 오 여사는 아들의 어두운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잘거렸다.
네가 그 재수없는 없는 년을 쳐내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역시 내 아들은 똑똑해. 암 똑똑하고 말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민준의 귀에는 낯설게만 들렸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지금 그는 거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투자처로의 자재 공급 중단, 악성 루머 세무조사. 이 모든 일들이 짧은 시간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 그는 문득 자신이 쫓아낸 전아내 김민서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하면서도 그 깊은 곳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던 그 눈빛. 설마, 아니야. 그 여자한테 무슨 힘이 있다고.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녀는 고의 무학력 가진 것이라고는 지긋지긋한 가난밖에 없는 여자였다. 그런 여자가 자신과 유진그룹을 상대로 무언가를 꾸민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른 불안의 씨앗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애써 외면하고 있던 진실, 즉 자신이 쌓아 올린 성공의 성이 사실은 모래 위에 지어졌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그 성의 기반을 누군가가 세차게 흔들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펼쳐놓은 화려한 아파트 전단지를 보았다. 그곳은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꿈의 세계였다. 하지만 어쩐지 그 세계가 자신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만 같았다. Số tử 2928 đang chờ tiếp tục chương 5 File Show Thinking chương 5 평창동 1시 본가의 아침은 고요했다. 밤새 내린 비가 정원의 나무와 기왓장을 깨끗하게 씻어내렸다. 한서연은 이른 아침 저택의 온실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사방이 유리로 된 온실 안은 희귀한 난초와 이름 모를 열대 식물들로 가득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살아생전 가장 아끼던 공간이었다. 서연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영양사가 준비한 따뜻한 죽을 먹었다. 하지만 3년간 몸에 밴 허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고 마음의 공허함은 여전했다. 그녀는 멍하니 이슬 맺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때 조용한 발소리와 함께 셋째 오빠인 한서준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이 들려 있었다. 잠은 좀 잤어. 서준은 다정하게 물으며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따뜻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였지만 동생 앞에서는 그저 다정한 오빠일 뿐이었다. 네, 조금요. 서연이 힘없이 대답했다. 서준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으니 꼭 어머니를 보는 것 같네. 서준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어머니도 생각에 잠길 때면 늘 이곳에 와서 난초를 보셨거든. 어머니, 그 단어는 마치 굳게 닫힌 기억의 수문을 여는 열쇠 같았다. 서연의 눈앞으로 잊고 있던 혹은 잊으려고 애썼던 과거의 풍경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것은 색이 바랜 흑백 사진이 아니라 눈부시게 찬란했던 총천연색의 나날들이었다. 10년 전 같은 공간, 17살의 서연은 온실 바닥에 화선지를 펼쳐놓고 난초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우아한 한복을 입은 어머니가 앉아 미소를 지으며 딸의 분놀림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유명한 동양화가였고 서연의 재능은 온전히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우리 막내 재능은 나보다 더 나은 것 같구나. 어머니의 칭찬에 서연은 수줍게 웃었다. 그때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오빠들이 온실로 들이닥쳤다. 막 사춘기에 접어든 풋풋한 모습의 그들이었다. 서연아, 배고파 시우. 형이 파스타 해준대. 막내 은우가 외치자 당시 요리에 푹 빠져있던 시우가 조용히 해. 이 녀석아라며 그의 머리에 꿀밤을 먹였다. 컴퓨터에만 빠져 살던 도윤은 최신형 게임기를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고등학생이었던 지우는 법전을 옆구리에 낀 채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든든하게 지켜보는 것은 마디인 태웅이었다. 아버지는 서재에서 회사 일을 보고 계셨지만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언제나 가장 먼저 식탁에 앉아 가족들을 기다렸다. 태양그룹을 이끄는 냉철한 경영인이었지만 집에서는 그저 다정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그때의 한시 가족은 완벽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다. 누구도 그 행복이 그렇게 허무하게 부서져 내릴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비극은 비가 몹시 내리던 어느 가을밤에 찾아왔다. 부모님은 결혼기념일을 맞아 강원도에 있는 별장으로 주말 여행을 떠나셨다. 현관문을 나서며 어머니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오빠들 말씀 잘 듣고 있어, 우리 공주님. 월요일에 보자.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날 밤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는 비보.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 신문과 방송은 대한민국 경제계에 큰 별이 졌다며 연일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어린 남매들에게 그것은 경제계의 손실 같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세상의 전부였던 우주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사건이었다. 거대했던 저택은 웃음소리를 잃고 차가운 침묵에 잠겼다. 장례식 내내 서연은 울지 않았다. 너무 큰 충격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까만 상복을 입은 채 영정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부모님의 죽음 이후 태양그룹을 집어삼키려는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집안의 먼 친척들까지 나타나 유산을 운운하며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이제 갓 20살이 된 한태웅이 무너지는 가족을 일으켜 세웠다. 그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해야 했다. 어린 동생들을 다독이는 동시에 회사를 노리는 적들과 싸워야 했다. 하룻밤 사이에 소녀는 어른이 되어야만 했다. 사고 후 한 달이 지났을까. 태웅은 밤늦도록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는 사고 차량의 정비 기록과 경찰의 초동 수사 보고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고 직전 아버지가 아끼던 차에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한 정비소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사장은 종적을 감춘 뒤였다. 빗길에 남은 스키드 마크도 일반적인 브레이크 파열 사고와는 패턴이 달랐다. 하지만 경찰은 너무나도 성급하게 단순 사고로 결론을 내렸다. 그날 밤 태웅은 동생들을 모두 서재로 불렀다. 지훈, 서준, 도윤시우, 그리고 아직 철없던 은우까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보여주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 거야. 어린 동생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태웅은 동생들을 한 명 한 명 돌아보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 아버지가 남기신 태양그룹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서연이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해.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우리 힘으로 진실을 밝혀내고 그놈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거다. 이것이 우리의 맹세다. 그날 이후 6 형제는 각자의 길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 여동생을 지키는 것, 그리고 복수를 완성하는 것. 시간이 흘러 형제들의 보호는 서연에게 점점 더 숨막히는 족쇄가 되어갔다. 오빠들은 그녀를 유리상자 속의 인형처럼 대했다. 그녀가 가는 모든 곳에는 경호원이 따랐고 그녀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오빠들의 검증을 거쳐야 했다. 그들은 서연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그녀를 고립시켰다. 태양그룹의 비운의 상속녀. 세상이 그녀에게 붙인 꼬리표였다. 그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비극의 그림자가 없는 곳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싶었다. 그러다 대학 시절 봉사활동에서 박민준을 만났다.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야망에 찬 눈을 가진 남자. 그는 서연이 동경하던 평범한 삶을 상징하는 인물처럼 보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오빠들에게 반항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그와의 사랑을 택했다. 그녀가 집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유일하게 그녀의 비밀을 알던 소꿉친구 강지욱이 그녀를 말렸다. 제1그룹의 후계자인 그는 어릴 적부터 그녀의 곁을 지켜온 유일한 친구였다. 서연아,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아. 사람들은 잔인할 수 있어. 후회하게 될 거야. 한강이 보이는 공원 벤치에 앉아 지욱은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했다. 하지만 서연은 확고했다. 그래도 한 번은 부딪혀보고 싶어. 내 힘으로 살아보고 싶다고. 오빠들의 그늘이 아니라. 결국 지욱은 그녀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약속했다. 알았어. 하지만 이것만 약속해.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이 필요하면 반드시 나에게 연락해야 해. 그리고 멀리서 항상 지켜보고 있을게. 그렇게 그녀는 한서연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김민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독한 가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다시 현재. 길고 긴 회상에서 깨어난 서연은 눈앞의 서준을 바라보았다. 오빠의 눈에 담긴 깊은 슬픔과 자책감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오빠들의 분노는 단순히 그녀의 이혼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 전부터 시작된 단 한 번도 아문 적 없는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지를 깨달았다. 과거로부터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과거는 더 큰 비극이 되어 그녀를 덮쳤다. 서연의 뺨으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력감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해와 결의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오빠, 최허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나한테 전부 다 말해줘. 그날에 대해 오빠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공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전쟁의 한가운데에 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Số từ 3K12 Đang chờ tiếp tục chương 6 Six Show Thinking chương 6 그로부터 몇 주가 흘렀다. 한서연의 시간은 평창동 저택 안에서 더디게 흘러갔다. 6 오빠들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그녀의 몸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최고급 식자재로 만든 영양가 높은 식사와 전문 의료진의 관리를 받으며 핏기 없던 뺨의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리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온실이나 서재에서 조용히 보내며 말수를 극도로 아꼈다. 오빠들은 서연을 위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한태용이 내린 명령 이후 태양그룹의 정보팀은 박민준과 유진그룹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고서로 올렸다. 그 내용은 추악하고 역겨웠다. 형제들은 당장이라도 그들을 파멸시키고 싶었지만 서연이 받을 충격을 고려해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고 철저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잔인한 복수를 계획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강지욱이 저택을 방문했다. 그는 서연을 위로하기 위해 종종 찾아왔지만 이날 그의 손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들려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미술 공모전인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출품 요강이었다. 복수는 오빠들의 몫이야. 저택의 정원을 함께 걷던 지욱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네 자신을 되찾는 건 온전히 너의 몫이어야 해. 그 남자와 시궁창 같던 시간들 때문에 네가 가진 빛을 잃어버리게 둘 수는 없어. 그는 서연 앞에 팸플릿을 펼쳐 보였다. 한서연이 누구인지 세상에 증명해봐. 오빠들에게, 그 하찮은 인간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에게. 태양그룹의 상속녀로서가 아니라 아티스트 한서연으로서 말이야. 지욱의 제안에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림. 그것은 그녀가 가장 비참했을 때
그녀를 지탱해준 유일한 것이었다. 하지만 다시 붓을 잡을 용기가 선뜻 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서연은 오빠들 앞에서 지욱의 제안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예상대로 태웅은 즉각 반대했다. 안 된다. 아직 세상에 네가 돌아왔다는 걸 알릴 때가 아니야. 위험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동생의 안전이 최우선인 그에게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문제였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형, 하지만 서연이가 저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의사인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창작 활동은 심리치료에도 큰 도움이 돼. 맞아, 큰형. 우리가 철통같이 경호하면 돼. 동생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뭐든지 못하겠어. 막내 은우가 거들었다. 오빠들의 시선이 모두 서연에게로 향했다. 결정은 그녀의 몫이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두려웠다. 하지만 이대로 과거의 그림자 속에 숨어 지내고 싶지는 않았다. 할래요, 오빠. 제가 하고 싶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요.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분명한 의지가 실려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태웅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말했다. 좋다. 하지만 절대 내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가명을 쓰고 모든 과정은 김 비서실장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한다. 알겠지? 그렇게 서연의 도전이 시작되었다. 저택의 별차에 하나가 통째로 그녀를 위한 작업실로 개조되었다. 최고의 채광을 자랑하는 넓은 공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화선지와 안료벼루와 붓들이 가득 채워졌다. 오빠들은 동생의 재기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다. 서연은 해인 하이인이라는 아우를 지었다. 바다해 도장인. 고요하지만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깊은 바다의 이미지를 담은 이름이었다. 그녀는 작업실에 틀어박혀 밤낮으로 그림에만 몰두했다. 붓을 잡은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지난 3년간 겪었던 모든 고통과 배신감, 서름과 분노가 그녀의 손끝을 통해 화선지 위로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처절한 자기 고백이자 세상을 향한 외침이었다. 그녀는 전통 민화의 형식을 빌리되 현대적인 감각과 자신만의 철학을 담아 새로운 작품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그녀가 출품작으로 선택한 그림의 제목은 시면에서 셴유엔에서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진흙탕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고결한 백년 바이리안을 그린 작품이었다. 그림 속의 연꽃은 처절할 정도로 아름다웠고 슬프면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한서연 자신의 모습이었다. 한편 박민준과 최유라의 세계는 서서히 균열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다. 민준이 다니던 건설사는 결국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부도 처리되었다. 그는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다. 유진그룹과의 합작 프로젝트는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무기한 연기되었다. 최 회장은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문제들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먼지 하나까지 털어내는 수준으로 집요하게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과거의 비리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상류층의 사교 모임에 더욱 열심히 얼굴을 비췄다. 어떻게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했다. 그러던 중 대한민국 미술대전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 갈라 파티의 초대장이 그들에게 도착했다. 정재계의 거물들과 문화계의 유명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다.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거나 위축된 이미지를 쇄신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다. 서초동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벽에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들이 걸려 있었다. 박민준과 최유라도 그들 사이에 섞여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인맥 관리에 여념이 없었다. 올해 대상 수상작이 저건가 보네. 유라가 전시장 중앙에 걸린 가장 큰 그림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작가가 혜인이라나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인데 운이 좋았나 보지. 두 사람은 그림 앞으로 다가갔다. 심연 같은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백년. 민주는 그림을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둡고 음울한 그림이라고 생각했다. 분위기가 너무 칙칙하지 않아.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인가? 난 별로네. 유라가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다. 그들에게 그 그림은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배경에 불과했다. 그 그림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그 그림을 그린 작가가 누구인지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 바로 그때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웅장한 전시장 입구의 문이 열리고 한 쌍의 남녀가 들어서고 있었다. 남자는 제1그룹의 부회장 강지욱이었다. 그의 수려한 외모와 압도적인 아우라는 어디에서나 단연 돋보였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더욱 사로잡은 것은 그의 팔짱을 낀 여자였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을 연상시키는 검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심플한 디자인이었지만 그녀의 우아한 몸짓 하나하나에 드레스는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꾸민 듯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과 목에 걸린 단 한 줄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그녀의 고결한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했다. 그녀는 그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기품과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시장에 기름때 묻은 옷을 입고 시어머니의 구박에 고개를 숙이던 김민서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곳에는 태양그룹의 유일한 공주 한서연이 서 있었다. 박민주는 잠재적 투자자가 될 만한 중년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자금줄을 뚫어 재기해야 했다. 한창 자신의 사업 계획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던 그의 목소리가 순간 멎었다. 그의 시선이 전시장 입구에 고정되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다. 닮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저 얼굴, 저 눈빛, 자신이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런데 어떻게 저 여자가 저런 모습으로 저런 장소에 강지욱 부회장의 파트너로 서 있단 말인가. 시장통에서 국밥이나 나르던 여자가 자신이 버린 초라한 아내가 감히 자신이 속하고 싶어 발버둥치는 이 세계의 정점에 서 있단 말인가.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세상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가 멍하니 서 있는 동안 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쨍그랑 그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잠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하지만 민주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두 눈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자신의 과거의 망령이자 자신이 걷어차버린 기적의 현신인 한 여자를. 경악과 불신,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Số thứ 388 đang chờ tiếp tục chương 7 Show Thinking chương 7 저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소란스러운 파티장에 순간적인 균열을 만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 대리석 바닥에 부서진 샴페인 장화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박민준에게로 쏠렸다. 자기 왜 이래 창피하게. 최유라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속삭이며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하지만 민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유라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녀 역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전시장 입구 제1그룹의 강지욱 부회장 옆에 서 있는 여자. 3주 전 자신들이 쓰레기처럼 내쫓았던 바로 그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기억 속의 초라한 행색과는 완전히 달랐다. 고귀한 흑조처럼 우아하고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는 여인. 유라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동시에 뜨거운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저 기생충 같은 게 어떻게 여기에? 경비 어딨어? 유라가 이성을 잃고 소리치려던 순간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중앙 무대를 비추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시상식의 시작을 알렸다. 사람들의 관심은 무대로 옮겨갔고 유라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삼켜야 했다. 시상식은 지루하게 이어졌다. 장관의 축사와 미술협회장의 인사말, 그리고 각 부문별 수상자 발표. 민준과 유라는 좌불안석이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한서연의 존재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어떻게 강지욱 부회장과 함께 있는 거지? 저 비싼 드레스와 보석은 다 뭐지? 마지막으로 오늘의 가장 영예로운 상입니다. 제50회 대한민국 미술대전대상 수상작을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선정된 올해의 대상작 작가 혜인의 심연에서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준과 유라는 경멸 어린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았다. 어디서 굴러먹던 건지도 모를 무명 작가가 대상을 차지했다는 사실이 못마땅했다. 그럼 영광의 주인공이신 혜인 작가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혜인이라는 미지의 작가가 나타날 곳을 향해 쏠렸다. 그때 강지욱이 옆에 있던 서연을 향해 격려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팔에서 손을 뗀 뒤 무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따라 움직였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강지욱 부회장과 함께 나타난 저 신비로운 여인이 베일에 쌓여있던 천재화가 혜인이었다니. 술렁임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민준의 뇌가 정지했다. 자신이 쓸모없고 재능 없는 여자라고 비웃었던 아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가라고 유라의 얼굴은 불신과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이것은 그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서연은 수많은 시선 속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우아하고 당당했다. 무대 위로 올라선 그녀는 미술협회장으로부터 묵직한 트로피와 상장을 건네받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그녀가 수상 소감을 말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서려는 순간이었다. 꽝! 파티장의 거대한 양문이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는 조용한 입장이 아니었다. 한태웅. 그가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를 이어 한지훈, 한서준, 한도윤, 한시우, 그리고 한은우가 그림자처럼 따랐다. 파티에 어울리지 않는 전쟁에 나서는 장군들 같은 비장한 모습이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태양그룹의 6 형제. 공식 석상에 좀처럼 함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그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파티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길을 텄다. 한태웅은 망설임 없이 곧장 무대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가지는 않았다. 대신 무대 아래에서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동생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당황한 주최 측 관계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고요한 파티장에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먼저 이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게 된 제 동생 한서연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제 동생 한서연. 그 한마디에 장내는 폭탄을 맞은 것처럼 술렁거렸다. 혜인이라는 작가가 태양그룹 한태웅 회장의 동생이라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특종이었다. 민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자신이 3년간 구박하고 내쫓은 아내가 태양그룹의 공주였다니. 그가 그토록 동경하고 동시에 질투하고 저주했던 바로 그 세상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다니. 태웅의 차가운 시선이 관중석을 천천히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사색이 된 채 굳어있는 박민준과 최 회장의 얼굴에 멎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로 우리 태양그룹은 박민준 씨가 근무했던 대한건설에 대한 적대적 M&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은 박민준의 과거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그의 모든 경력과 역사가 한순간에 부정당하고 태양그룹의 발밑으로 흡수되는 순간이었다. 태웅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최근 대한건설과 유진그룹이 추진하던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우리 태양그룹은 진행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선언이 끝나는 순간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민준은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의 입에서는 의미 없는 비명만이 터져나왔다. 최 회장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휘청거렸고 최유라는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라고 소리치며 현실을 부정했다. 기자들은 무대 앞으로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다.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서 5 형제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서연의 주위를 둘러쌌다. 마치 철옹성처럼 세상의 모든 비바람으로부터 그녀를 지키겠다는 듯한 모습이었다. 서연은 트로피를 든 채 무대 아래의 아수라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박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이나 증오 혹은 통쾌함 같은 감정은 없었다. 오직 차갑고 고요한 끝맺음만이 있었다. 더 이상 그녀는 그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을 짓밟았던 세상을 발밑에 둔 채 그녀는 비로소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심연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연꽃처럼 고결하고 강인하게 소드 하담바담 능저 tiếp tục chúng ta hãy show thinking 중담. 예술의전당 갈라 파티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한씨 형제들은 그 혼돈의 중심에서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들은 쏟아지는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태양그룹의 경호팀이 신속하게 인간 방패를 만들어 길을 텄고 6 형제는 여동생 서연을 완벽하게 에워싼 차에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조용하고 위압적인 퇴장은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보다 더 무서운 끝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들이 사라진 후에도 파티장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잠들지 못했다. 모든 방송국의 정규 편성이 중단되고 긴급 뉴스가 속보로 타전되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경악과 흥분 속에서 새로운 소식이 뜨기를 기다렸다. 속보. 태양그룹에 숨겨진 공주천재 화가 해인 한서연으로 밝혀져 단독. 한태웅 회장 내 동생 한서연. 유진그룹 향한 사실상의 전쟁 선포. 이슈 분석. 재벌가 신데렐라가 아닌 버려진 공주님에 귀화한 박민준은 누구인가? 다음날 아침 한씨 형제들의 복수는 더욱 거세고 무자비한 파도처럼 대한민국을 덮쳤다. 해뜨기 무섭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을 태운 검은색 차량들이 여의도에 위치한 유진그룹 본사 앞에 멈춰 섰다. 선두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차가운 강철 같은 표정의 한지훈 검사였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을 흔들어 보이며 로비로 들어섰고 유진그룹의 보안 요원들은 감히 그를 막지 못했다.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조세 포탈 혐의입니다. 전부 다 가져갑니다. 지훈의 명령에 따라 수사관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회장실부터 재무팀 기획조정실까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 결제 서류들이 담긴 파란색 박스들이 쉴 새 없이 밖으로 실려나갔다. 이 모든 과정은 현장에 진을 치고 있던 수십 명의 기자들을 통해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되었다. 잠옷바람으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어 검찰청사로 향하는 최 회장의 초췌한 모습이 아침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동시에 온라인 세상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도윤이 움직인 것이다. 신뢰도 높은 한 경제 전문 매체에
내부 고발자를 자처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유진그룹의 비리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 파일이 통째로 업로드되었다. 그 안에는 최 회장의 비밀 장부 뇌물 리스트,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과의 추악한 거래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자료는 순식간에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여론은 들끓었다. 유진그룹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공공의 적으로 전락했다. 어떤 해명이나 언론 플레이도 소용없었다. 도윤이 설계한 정보의 파도는 유진그룹이 쌓아올린 모든 명성과 신뢰를 단숨에 집어삼켰다. 그 결과는 주식시장에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가장 참혹하게 나타났다. 오전 9시 여의도 한국거래소의 개장벨이 울리자마자 유진그룹의 주가 그래프는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다. 시초가부터 하한가 30%로 직행했다. 매수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팔겠다는 주문만 산더미처럼 쌓였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지경이었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최 회장의 왕국은 단 몇 시간 만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그 모든 몰락의 시작점에 있었던 남자 박민주는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그는 허름한 모텔방에 숨어 있었다.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지만 벽에 걸린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온종일 자신과 관련된 뉴스가 흘러나왔다. 세기의 배신남, 공주를 버린 바보, 온갖 조롱 섞인 별명들이 그의 이름 앞에 붙었다. 그는 더 이상 유망한 인재가 아니라 전 국민의 웃음거리이자 경멸의 대상이었다. 며칠을 폐인처럼 보낸 그는 결국 돈이 떨어져 모텔에서 쫓겨났다. 갈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그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오간의 국밥. 하지만 그가 마주한 가게의 풍경은 예전과 달랐다.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유리문에는 빨간 레커로 돈 갚아라라는 험악한 글씨가 쓰여 있었다. 그 앞에는 험상궂은 사채업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민준이 대한건설에서 퇴직금과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벌였던 사업들이 모두 부도가 나면서 생긴 빚이었다. 저기 박민준이 온다. 사채업자 중 한 명이 그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그들은 벌떼처럼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이 새끼 어디 숨어 있다. 이제 나타나 당장 돈 내놔. 못 갚으면 내 놈 장기라도 팔아야겠다.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길질이 날아왔다. 민준은 길바닥에 쓰러져 속수무책으로 맞았다. 한참을 맞고 난 뒤 사채업자들은 그의 주머니를 뒤져 남은 현금 몇 푼과 지갑을 빼앗아 가버렸다. 만신창기가 된 민준은 비틀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가게 내부는 폭풍이라도 휩쓸고 간 듯 엉망이었다. 테이블은 엎어져 있고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그리고 그 난장판의 한가운데 그의 어머니 오미숙 여사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예전에 억척스럽고 목소리 크던 시장 상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며칠 사이에 머리는 하얗게 새어버렸고 얼굴은 헬쑥했다. 어머니, 민준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불렀다. 그 목소리에 오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가 아들을 향했다. 순간 그녀의 눈에 광기가 번뜩였다. 내 이놈 내가 내 아들이냐, 이 원수놈아. 오 여사는 괴성을 지르며 아들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쥐어뜯고 얼굴을 핥히었다. 너 때문에, 다 너 때문에 망했어. 태양그룹 며느리, 내 며느리가 태양그룹 공주님이었는데 네가 그걸 네 발로 걷어찼어. 이 천하의 둘도 없는 멍청한 놈아. 그녀는 울부짖으며 아들을 때렸다. 내 돈, 내 강남 아파트, 내 사모님 소리, 네가 다 망쳤어. 차라리 내가 너 같은 걸 낳지 말았어야 했는데. 오 여사의 절규는 저주에 가까웠다. 그녀는 평생의 꿈이 손에 잡힐 것 같았던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현실을 감당할 수 없었다. 평생의 탐욕이 낳은 것은 결국 완전한 파멸뿐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아들을 때리던 그녀는 결국 실신하듯 그 자리에 쓰러졌다. 얼마 후 구급차가 와서 정신을 잃은 오 여사를 싣고 떠났다. 어둡고 더러운 가게에 민준 혼자 남았다. 그는 깨진 거울 조각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얼굴은 피와 멍으로 얼룩져 있었고 옷은 흙투성이었다. 불과 얼마 전 청담동 루프탑에서 성공을 자축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비참하고 초라한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부서진 테이블 위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사채업자가 던진 신문 한 조각이 눈에 들어왔다. 한 면에는 갈라 파티에서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한서연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시면에서 별들까지 아티스트 한서연의 동화 같은 귀환, 동화. 누군가에게는 동화 같은 이야기겠지만 그에게는 악몽이었다. 자신이 직접 쓰고 연출한 빠져나올 수 없는 지독한 악몽. 민주는 사진 속 서연의 얼굴을 보며 허탈하게 웃었다. 웃음소리는 곧 울음소리로 바뀌었다. 후회와 절망, 그리고 무력한 분노가 뒤섞인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텅 빈 가게를 가득 메웠다. 하지만 그의 울음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폐허 속에 완벽하게 혼자였다. Số từ 30 đang cho tiếp tục chương trình 9. Show Thinking chương trình. 시간은 모든 것을 무심하게 흘려보냈다. 태양그룹이 던진 폭탄의 파편은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흩어져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사람들은 또 다른 새로운 이슈에 열광했다. 유진그룹과 박민준의 몰락은 그렇게 서서히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듯했다. 하지만 한서연에게는 아직 끝내야 할 마지막 매듭이 남아있었다. 파멸의 그날 이후 박민준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의 어머니 오미숙 여사는 충격으로 정신을 놓아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오만했던 모자의 비참한 말로였다. 설효연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어떤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들을 떠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민준을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그를 위한 동정이나 미련 때문이 아니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 과거의 망령을 제 손으로 끊어내고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한 마지막 의식이었다. 정말 괜찮겠어? 강지욱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녀의 결심을 들은 오빠들은 당연히 길길이 날뛰며 반대했다. 그 더러운 인간을 다시 만나 동생의 마음에 생채기를 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욱만은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다. 괜찮아. 이젠 정말 괜찮아 지우가. 최허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다음 날 서연은 강지욱과 함께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차갑고 삭막한 회색 건물. 철문과 높은 담벼락이 세상과 그 안을 완벽하게 분리하고 있었다. 면회실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절망적인 한숨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효연은 두꺼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민준과 마주 앉았다. 수임복을 입은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야망으로 번뜩이던 눈은 초점을 잃고 퀭했으며 자신만만하던 얼굴에는 비굴한 패배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유리벽 너머의 서연을 보자마자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아, 아니 민서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다 내 욕심 때문이야. 아니, 어머니가 자꾸 부추겨서 내가 잠시 눈이 멀었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그는 두서없이 변명을 늘어놓았다. 여전히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비겁한 모습이었다. 우리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잖아. 기억 안 나 가난했지만 서로만 있으면 행복했잖아. 제발 네 오빠들한테 말해서 나 좀 여기서 꺼내줘.
나가서 뭐든지 할게. 평생 네 발닦개로 살아도 좋아. 그의 애원에 서연은 어떤 동요도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차분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인터컴을 통해 건조하고 차갑게 전달되었다. 박민준 씨, 내가 사랑했던 남자는 오래전에 죽었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네요. 무슨 소리야. 내가 바로 여기 있잖아. 아니요.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그저 김민서라는 순진하고 배경 없는 여자를 가졌다는 정복감을 사랑했을 뿐이죠. 당신의 초라한 현실을 위로해줄 인형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민준의 자기 기만을 베어냈다. 내가 더 이상 당신의 성공에 쓸모없는 존재가 된 순간 당신은 날 가차없이 버렸어요. 그게 당신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러니 이제 와서 사랑을 운운하며 동정심에 호소하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아니야.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박민준 씨. 이건 결과예요.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들에 대한 당연한 결과. 당신은 당신의 선택과 함께 살아가면 돼요. 부디 그 안에서 당신의 삶을 제대로 돌아보길 바라요. 서연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녕히 계세요. 그녀가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그녀와 과거를 잇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걸어 나갔다. 유리벽 너머에서 민준이 절규하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한편 그 시각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한지훈 검사와 그의 팀은 유진그룹에서 압수한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비자금 사건 이면에 더 거대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검사님,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밤샘 작업에 지쳐있던 한 젊은 수사관이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가 가리킨 것은 10여 년 전 유진그룹의 한 페이퍼 컴퍼니, 자회사에서 집행된 낡은 회계 장부였다. 10년 전 가을, 그러니까. 회장님, 내외분 사고 며칠 전에 거액의 현금이 목적 불분명하게 인출되었습니다. 수표 추적도 불가능한 자금입니다.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즉시 해당 자회사의 과거 자료들을 전부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먼지 쌓인 창고 깊숙한 곳에서 그들이 찾던 것을 발견했다. 낡은 금고 안에 숨겨져 있던 비밀 장부와 구형 폴더폰 하나. 비밀 장부에는 단 한 줄의 기록이 적혀 있었다. 차량 정비건, 비정비소, IOO, 처리 완료. 그 옆에는 거액의 현금이 지불되었다는 표시가 있었다. 비정비소는 한 회장 내외의 차량 사고 직후 폐업하고 사장이 잠적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리고 폴더폰. 전원은 꺼져 있었지만 디지털 포렌식 팀이 복구한 데이터 속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삭제되었지만 복원된 문자 메시지 한 통. 처리 완료. 수신 날짜는 한 회장 내외의 사고 당일 밤이었다. 그리고 발신 번호는 최 회장이 사용하던 대포폰 번호와 일치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날 밤 평창동 한 시봉가 아버지의 서재에 6 형제가 모두 모였다. 10년 전 복수를 맹세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지우는 커다란 마호간이 책상 위에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씩 올려놓았다. 낡은 장부 복원된 문자 메시지 내역, 그리고 최 회장과 정비소 사장 사이에 숨겨진 커넥션을 입증하는 자료들.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10년간 억눌러왔던 슬픔과 분노가 마그마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한태웅은 굳게 담은 입술로 증거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두 주먹이 책상을 부서뜨릴 듯은 세게 쥐어져 있었다. 소년 시절에 했던 피 묻은 맹세가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서연은 구치소를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3주 전 그녀를 덮쳤던 비와는 달랐다. 모든 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정화의 비처럼 느껴졌다. 지옥이 말없이 다가와 그녀의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든든하게 그녀의 곁을 지킬 뿐이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인은 큰오빠 한태웅이었다. 어바, 서연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태웅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비장했다. 찾았어.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죽인 놈. 그 한마디에 서연의 세상이 다시 한번 멈춰섰다. 빗방울이 우산 위로 떨어지는 소리만이 아득하게 들려왔다. 그녀의 눈동자가 충격과 슬픔, 그리고 새로운 결의로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개인적인 복수는 끝났다. 이제 가족의 정의를 위한 진짜 전쟁이 시작될 차례였다. Số tử 375 đang chờ tiếp tục chương 10. Dan, Show Thinking chương 10. 한서연의 귀환이 쏘아올린 폭풍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나서야 비로소 잦아들었다. 하지만 그 여파는 깊고 오래갔다. 유진그룹 최 회장의 살인교사 혐의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한지훈 검사가 이끄는 특별수사팀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결정적이어서 최 회장의 노회한 변호인단도 속수무책이었다. 10년 전에 비밀 장부 복원된 문자 메시지, 그리고 돈을 받고 잠적했던 정비기사의 결정적인 증언까지. 모든 진실이 법정에서 남김없이 밝혀졌다. 결국 대법원은 최 회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정 최고형이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유진그룹은 총수가 부재한 상황에서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때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호령하던 거대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을 잃은 최유라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갈 무렵 조용히 해외로 떠났다는 소문만 남겼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하지만 한씨 형제들에게는 승리의 환호성 대신 길고 긴 시간 동안 묵혀두었던 슬픔을 마주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들은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 비로소 편안한 얼굴로 잠든 두 분께 늦은 인사를 올렸다. 길었던 복수의 여정은 끝났다. 1년 후 가을, 서울의 고즈넉한 정취가 살아있는 삼청동 길. 은행나무 잎이 황금빛으로 물든 거리에 단아한 한옥을 개조한 갤러리 하나가 문을 열었다. 해인화랑 하이인화랑. 갤러리 개관 기념 파티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품격이 넘쳤다. 미술계의 원로들부터 주목받는 신진 작가들, 그리고 작품을 사랑하는 시민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새로운 예술 공간의 탄생을 축하했다. 그 중심에는 갤러리의 주인이자 관장인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비취색 한복, 드레스를 입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위태로움이 없었다. 자신의 세계를 스스로의 힘으로 구축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온화한 자신감과 깊이가 느껴졌다. 우리 막내 정말 대단한데 오빠보다 훨씬 낫다. 갤러리 한쪽에서 샴페인 잔을 든 한은우가 감탄하며 말하자 옆에 있던 한시우가 그의 뒤통수를 가볍게 쳤다.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6 형제는 모두 동생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자랑스러운 동생의 오빠들이었다. 그들은 어색하면서도 행복한 표정으로 사람들 사이에 섞여 동생의 작품을 감상했다. 서연은 더 이상 태양그룹의 공주나 비운의 상속녀로 불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한서연, 그리고 자신의 아호해인으로 온전히 서 있었다. 갤러리는 그녀의 예술 철학을 담아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로 빠르게 자리 잡아갔다. 그녀는 심연에서 빠져나와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강지욱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잠깐 바람 쐬러 갈까? 두 사람은 갤러리를 나와 삼청동의 고즈넉한 돌담길을 함께 걸었다. 시원한 가을밤 공기가 상쾌했다. 오늘 정말 멋졌어, 서연아. 다 내 덕분이야, 지우가. 네가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야. 소여연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난 1년간 지욱은 언제나처럼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다.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묵묵히 응원하고 기다려주었다. 두 사람은 어느새 탁 트인 한강공원에 도착했다.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부서지며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소연아. 지욱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어릴 적에 널 처음 봤을 때부터 생각했어. 넌 내가 지켜줘야 할 사람이라고. 네가 집을 떠났을 때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멀리서 항상 널 지켜봤어. 그는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하지만 이젠 아니야. 넌 더 이상 내가 지켜줘야 할 연약한 아이가 아니야. 누구보다 강하고 빛나는 사람이 됐지. 그래서 이젠 멀리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네 옆에 나란히 서서 함께 걷고 싶어. 지욱은 품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맑게 빛나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다. 나와 결혼해줄래, 한서연. 그의 고백은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오랜 시간 묵묵히 쌓아온 진심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서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 그리고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욱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한강의 가을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아는 채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몇 주 후 평창동 한시봉가. 거대한 저택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웃음소리와 활기로 가득 찼다. 서연과 지욱의 약혼을 축하하기 위한 가족 모임이 열린 것이다. 대청마루에는 시우가 솜씨를 발휘한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거실에서는 은우가 감미로운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었고 태웅과 지훈, 서준과 도윤은 지욱을 둘러싸고 예비 매제를 짓궂게 놀리고 있었다. 10년 전 비극과 함께 멈춰버렸던 이 집의 시계가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지욱과 함께 정원으로 나왔다.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하늘은 아름다운 오렌지 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오빠들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서연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광장시장의 어두운 주방에서 시작되었던 길고 긴 터널. 배신과 절망의 심연을 지나 그녀는 마침내 빛을 찾았다. 그녀는 과거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다. 과거를 끌어안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른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든든한 날개와 사랑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바람과 함께 지욱이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연은 그의 품에 기댄 채 서울의 하늘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았다. 길고 혹독했던 밤이 지나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상처는 아물어 별이 되고 눈물은 마름의 강이 되어 그들의 앞날을 찬란하게 비춰줄 터였다.